여러분, PC통신 동호회에서 그냥 취미로 끄적이던 글이 지금은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컨텐츠 제국이 됐습니다. 믿어지세요? 오늘 이 이야기, 바로 한국 웹툰과 웹소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다들 기억하시죠? 동네 만화방에서 낡은 만화책 넘겨보던 시절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와, 이건 뭐 국경을 넘어서서 영화로, 드라마로, 게임으로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글로벌 IP 제국이 됐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2022년에 웹소설 시장 하나만 무려 1조 3,900억 원. 와,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혁신은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에 있는 건 다 공짜 아니었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에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 지갑을 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 남자의 정말 도박과도 같았던 100원짜리 아이디어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도박을 한 인물, 바로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를 만든 김환철 대표입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요. 그냥 디지털 컨텐츠도 돈 내고 보는 겁니다. 이 개념 하나를 심으려고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독자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했어요. 바로 편당 결제 모델. 그러니까 독자가 한 편 볼 때마다 딱 100원. 아주 작은 돈을 내는 거죠. 그럼 그 돈이 바로 작가한테 직접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만든 창작물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웹소설이 유료화라는 첫 문을 힘들게 열었어요. 그럼 웹툰은 뭘 했을까요? 웹툰은요, 개인 블로그에 그냥 취미로 올리던 만화를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정말 열정 넘치는 팬보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웹툰의 김준구 대표. 이분 만화책을 8,800권이나 가지고 있는 진짜 엄청난 덕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작가들 마감 지키게 하려고 엄청 쪼는 악마 담당자로 불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작가랑 독자 사이에 매주 이 시간에 올라온다는 그 약속, 그 신뢰가 이 산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겁니다. PPS, 파트너 수익 공유 모델. 이게 진짜 혁신이었어요. 그냥 원고료 주고 끝 이게 아니라요. 작품에 붙는 광고 수익, 미리 보기 같은 유료 콘텐츠 수익, 심지어 나중에 이게 영화나 게임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수익까지 전부 원작자랑 같이 나누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작가들이 더 이상 그냥 그림 그려서 납품하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이랑 같이 크는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두 명의 선구자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수익 모델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둘의 경쟁은요,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한쪽엔 우리는 어른들을 위한 프리미엄 콘텐츠로 간다 하면서 나타난 레진 코믹스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엔 읽는 것도 게임처럼 재밌게를 외친 카카오 페이지가 있었죠. 이 두 거물의 핵심 무기가 뭐였냐? 바로 그 유명한 기다리면 무료 모델이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면 무료 이게 뭐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였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2018년에 카카오가 기다리면 무료라는 이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하니까 레진이 공식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업 방식, 비즈니스 모델 하나 가지고 특허 전쟁까지 벌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해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시게 성공하는 동안 그 뒤편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산업이 너무 폭발적으로 크다 보니까요. 불법 복제 문제라던가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문제 같은 아주 심각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 어두운 면의 상징, 바로 밤토끼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국내에서 제일 컸던 웹툰 굴법 공유 사이트였는데 이 밤토끼 하나 때문에 업계가 입은 피해액이 무려 2,400억 원.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액수죠. 이게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아니 9만 편이 넘는 웹툰을 싹 훔쳐갔는데 서버는 해외에 있고 운영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디지털 유령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의외의 기술에 있었습니다. 바로 포렌식 워터마킹. 이게 뭐냐면요. 웹툰 이미지 하나하나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디지털 지문을 몰래 심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캡처해서 불법으로 올리면 아, 이 파일은 A라는 아이디에서 유출됐구나 하고 바로 역추적이 가능한 거죠. 이 똑똑한 기술 덕분에 마침내 밤토끼 운영자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로 외부의 해적은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작가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문제였죠. 예를 들면 웹툰이 잘 돼서 영화나 게임으로 만들어지면 그 권리를 플랫폼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린다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막 연장된다거나 심지어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계약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니까 업계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작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좀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으로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된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2024년에 바뀐 표준계약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바뀌었어요. 자, 첫째, 작가들이 그래서 제 작품으로 얼마 벌었는지 정확히 보여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명한 정산이 보장된 거죠. 둘째, 작가님들 정말 힘들잖아요. 번아웃 막기 위해서 휴재권, 즉 쉴 수 있는 권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2차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별도의 계약을 따로 맺도록 해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게 됐습니다. 정말 큰 발전이죠. 정리해볼까요? PC통신 동호회 작은 게시판에서 시작해서 아무도 안 될 거라던 100원짜리 유료 모델을 성공시키고 밤토끼 같은 불법 복제 세력과 싸우고 내부의 불공정 계약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마침내 글로벌 제국을 이는 웹툰과 웹소설. 와, 정말 대단한 여정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거대한 질문이 놓여 있어요. 사람과 AI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대. 과연 그 다음 챕터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까요?